챗GPT라든지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한글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의 한글 24자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글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자, 아까 말씀드렸던 훈민정음의 원래 모습, 즉 순경음이라든지 아래와 같은 것들이 다 부활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준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풀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교육 사업, 또 브랜드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어를 서비스하는 외국어 또 한국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 채널에는요, 또 훈민정음과 몸수련, 마음수련, 지식수련 관련된 저의 또 이야기들을 이현준 TV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떠먹여주는 TV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 저랑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놀로그라고 있습니다. 1951년에 발간을 시작해서 매년 세계 언어에 대해서 세계 언어 생태 보고서라고 해서 전 세계 언어를 분석을 해서 내는데요. 이 세계 언어 생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고 사용되는 언어가 무려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언어가 5개가 보고가 됩니다. 그게 북한 언어, 그리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언어, 그리고 북한 수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언어, 북한 수어하고 남한 수어하고, 그리고 5개가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한국어는 하나인데 한반도에만 5개 언어가 등록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가 중복이 되고 또 여러 개 방언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7,000개 중에 국어의 지위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처럼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언어가 570개가 됩니다. 570개.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이 570개를 표현하는 문자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문자의 수가 5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여 개의 문자밖에 전 세계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50여 개의 문자 중에서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구글의 제미니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50개의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문자를 얘기하면 양쪽에 다 똑같이 다 뭐라고 나올까요? 한글이라고 나옵니다. 인공지능 똑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0여 개의 문자가 어떤 거는 몇천 년 전부터, 한자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 언어가 있었는데요. 여러 언어가 표기되는 라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도 다 이 라틴 문자 알파벳으로 쓰고요. 또 아랍 문자도 여러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있고, 우리 한글은 그 중에서 한국어만 표기하는 유일한 문자인데요. 수십 개의 문자 중에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창제된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즉 훈민정음에는요, 유일하게 창제 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 해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시작하는, 그래서 어린 백성, 이때 어리석은 백성이 문자로 서로 소통하고 싶어도 제 뜻을 마침내 펼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서 내가 새로 20글자를 만드노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써서 날로 쓰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 수많은 문자들 중에 그러니까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이 백성을 직접 창제했다고 밝히는 문자는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계층, 왕과 사제, 소수의 지배계층만을 위한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어떤 문자들도, 한자도 사실은 지식인들과 지배계층을 위한 거죠. 일반 백성들을 위한 문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 한글만 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했다고 밝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에 창제된,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재미삼아서 막 점도 보잖아요. 운명을 점치는 점. 이 점성술. 점성술의 기본 베이스 원리가 뭘까요? 사실은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은 우주학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다라고 해서 또 사주 명리학이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이 뭘까요? 사실은 우주학입니다. 동양에도 점성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가 있습니다. 양자리, 개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처녀자리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천문학에서 시작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태양의 12황도, 즉 달과 이 목성과 그런 위치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별자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운명을 점치는 게 서양에서도 발달했고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주팔자가 뭡니까? 태어난 연월 일시인데 그게 달과 이 목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지구가 어느 위치에 이 사람이 태어났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도 이 우주 속에 지구 위에 태어난 생명, 지구 위에 태어난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지구 위에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과 그 위치가 우주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추운 겨울, 한겨울에 아주 추운 새벽에 태어난 사람이랑 뜨거운 여름에 그것도 그 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낮에 태어난 사람이랑 반드시 기질과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연구한 게 사실은 우주학 천문학인데요. 자,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이 동양 철학의 기본도 결국은 천문학인데 우리 이 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의 전통 사상인 결국은 음양, 결국은 이 우주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고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물질 또는 5개의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목, 나무, 화, 불, 물, 흙, 금, 쇠, 이것이 에너지이자 또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는 이 5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음과 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5행 5가지 에너지로 이 우주를 분석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결국 다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속해 있던 모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다 이 음양 오행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쇠는 쇠고 나무는 나무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지 않습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음양 오행입니다. 일월일 있고요.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늘 음양과 오행의 철학의 동양,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 철학에 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의 목소리도 결국은 벗어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목소리도 소리고 이 소리라는 것도 결국 우주의 물질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음양, 소리에도 음소리가 있고 양소리가 있다. 그리고 목소리, 즉 나무 소리가 있고 불소리가 있고 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흙소리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결국은 이 구강기관, 이 목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의 소리를 내어는 이 모든 이 구고가 입 안에 있는 이 구강 구조가 결국은 목화토금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크는 어금니 소리가 나거든요. 이 어금니 소리를 그래서 아설순치우 하는데 아가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는 어금니가 뿌리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에 보면 어금니 소리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거.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되어서 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역에서 소리가 더 거세졌기 때문에 획을 하나 더 그어서 기역에서 키읔이 되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니은은 느드트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혀가 입 속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혀 끝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은 혀소리인데 이게 혀설자 써서 혀소리인데요. 이 혀소리는 불소리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어금니에서 나는 크는 목소리고 나무, 어금니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봤고요. 혀소리는 느드트는 혀가 입천장 위에 붙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했다라고 명시하면서 불소리로 본 겁니다. 왜? 그 중에 불은 계속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혀소리가 우리가 치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시옷이나 지읒, 이 이빨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가 치죠. 그래서 아설순치유 할 때 치음이 지읒, 치읒인데요. 그래서 한자의 치자에 이를 형상화한 이 시옷이 바로 그래서 시옷입니다. 거기서 소리가 거세지면서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입술 소리가 있습니다. 입술 소리는 자 여러분 비읍 피읍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입술의 소리가 납니다.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순음이라고 하고요. 내머지고 펴진다고 해서 흙소리를 봅니다. 목화토금수의 토죠. 미음 비읍 피읍은 순음이면서 토음이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납니다. 목구멍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을 본떠서 이응으로 만들었고요. 이 이응에 의해서 획이 하나씩 더하면서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 하면서 가 된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즉, 이 소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똑같다고 보는 거죠. 스즈츠, 이게 다 발음 나누는 게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은 시옷, 스즈츠를 이빨에서 나는 게, 이에서 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소리는 결국은 이 구강 구조에서 나오는 건 결국은 음양오행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나오는 발성기관의 소리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아설순치유, 목화토금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음도 양모음이 있고 음모음이 있는 거죠. 아, 야, 어여, 오요, 우유일 때 아하고 야는 양성모음입니다. 양성모음이 뭐냐면 양성모음은 가벼운 겁니다. 음성모음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찰랑찰랑하고 철렁철렁하고 어떤 느낌이 다르죠. 찰랑찰랑은 가볍고 밝죠. 출렁출렁 무겁습니다. 이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도 양소리와 음소리가 있어서 천지인으로 모음을 천지인 삼재, 이게 또 동양 철학의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우주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 천지인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만들어서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의 하늘 아까지 만들어서 11개의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8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이 음양오행을 분석해서 사람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분리한 다음에 목화토금수 음양으로 만들어서 모음과 잘 만들어서 이 소리로 세계인들이 말하는 모든 언어를 다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대단한 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영인본입니다. 그러니까 1943년에 안동에서 발견된,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어렵게 구하신 기와집 11채 값으로 거금을 들여서 지켜내신 현재 지금 국내에 유일하게 보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이 해례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집현전 대제학이었고 세종대왕께서 가장 아꼈던 당대 최고의 정인지 쓴 서문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정말로 명문장입니다.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쭉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훈민정음 서문을, 이 정인지의 서문을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서문을 요약해서 정말 한 줄만 얘기하라면 어떤 구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을 거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면서요. 뭐라고 또 나오냐면 어디를 가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바람소리, 학소리, 개짖는 소리 다 표현해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정인지가 쓴 이 문장이 저는 이 훈민정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이 정인지의 서문을 한번 다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정말 대여섯 살 때 떼서 평생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훈민정음, 정인지가 쓴 서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치를 따른 거다. 이게 억지로 옛사람들의 것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그냥 그대로 만든 거다.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음양오행의 자연의 이치를 통달해서 사람의 소리를 분석해서 글자를 그 모양을 본떠서 구강구조 본떠서 만들어낸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씁니다. 자, 사용하기에 모든 갖췄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언어를 표현하기에 다 갖췄다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이태리 사람,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인도 사람,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걸 쓰더라도 다 갖췄다. 즉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다. 이 표기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조선 팔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민정음을 들고 가면 왜? 사람은 똑같으니까. 결국 우주 속에 지구 속에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인종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고 이상한 데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하나로 전 세계 언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말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문자 중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문자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대로 따지면 전 세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세계 정복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인지 서문에 의하면 사용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하였는데요. 지금의 한글 24자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아가 일단 빠졌습니다. 이 아래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요 음가가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소리 나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해례본에. 대단한 겁니다. 이 해례본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건설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혀가 오므라져 소리가 깊은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혀가 오므라져 혀를 깊게 이게 중국에서 건설음입니다. 이 산스 할 때 이 발음이 어리라기보다는 혀를 그걸 건설음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음이 뭐냐면 혀를 말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에도 건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아를 표시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쓰고 있죠. 왜? 말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린 히읗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응과 꼭지 이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가 된 거죠. 사실은 옛 이응과 이응은 우리가 하나 썼기 때문에 이제 옛 이응이 하나가 없어진 건데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응 하나는 이응 모음이니까. 근데 반치음이 사라졌습니다. 반치음 뭐냐면 따지면 Z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읒하고의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시옷에다 위에다 하지 않고 아래다 해서 세모처럼 된 거예요. 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Z 발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J와 구분할 수 있거든요. J면 그냥 지읒인데 Z 발음이면 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사라져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 그래서 28개 중에 여린 히읗이 사라졌는데 여린 히읗은 뭐냐면 이응에서 의 중간이니까 획이 하나씩 더하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읒이 되면서 거세지고 지읒에서 획을 하나 더함으로써 치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 즈, 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획을 하나 더함으로써 키읔이 되면서 그에서 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함으로써 느에서 드가 되고 드에서 또 획을 하나 더함으로써 트가 된 거예요. 느드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가를 저절로 분석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 때문에 느드트가 같은 계열인 거 압니다. 그하고 끄가 같은 계열인 걸 알아요. 시옷, 즉 스와 즈와 츠 같은 계열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소리를 분석할 줄 알아요. 그그크, 느드트, 무브프 분석할 줄 알아요. 또 미음에서 획이 위로 올라가면서 브가 되고 옆으로 가면서 프가 되고 무브프 이게 같은 소리인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저절로 알아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응에서 각이 두 개의 획 전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의에서 각이 전이니까 의보다는 획이 거세지고 약하니까 뭐니까 의하고 흐 사이겠죠. 이거겠죠. 이사우리가 이 네 개가 사라졌는데 자, 이 훈민정음은요.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있는 실록본에도 그렇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뭐라 나와 있냐면 28자로서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인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28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한자가 얼마 됩니까? 수천 자. 다 뜻이 다르고 발음이 다른데 근데 우리는 오로지 28자로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하는 게 무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자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사라진 글자 중에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바로 비읍 순경음과 피읍 순경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경음이 입술 순자에다가 순음할 때 미음, 비읍, 피읍이 순음인데 가벼울 경자, 즉 소리를 가볍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가볍게 낸다는 게 뭐냐면 세례번에 나와 있어요. 입술을 잠깐 합쳤다가 떼어지면서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보다는 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피읍, 뭐에 가깝습니까? 프의 발음이잖아요. 피읍이 그냥 피 발음이에요. 영어의 F 발음은 father 할 때, 이 father 할 때 이거는 피읍 순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패션과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은 옷차림이고 패션은 열정이에요. 그렇죠? P로 쓰는 패션과 F로 쓰는 패션은 분명히 뜻이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우리는 두 개 어떻게 씁니까? 다 패션으로 써요. 그럼 이게 열정을 말하는 건지 옷차림을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냥 피읍 쓰면 이거는 패션 옷차림이구나. 이거는 열정의 패션이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하고 빅토리도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B하고 V가. V는 B보다는 음가가 가볍거든요. 그 비읍 순경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 세계 언어의 수준을 나타내는 촉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0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0일수록 전 세계인들한테 공용어로 쓰이는 거고 아무리 세대가 흘러도 살아남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가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입니다. 한국어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한국어는 1은 뭐냐면 한 개의 나라에서 모국어로 쓰는 언어 정도는 1인데 0보다는 어쨌든 수치가 낮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겁니다. 0이 더 좋은 거거든요.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표시하는 거죠. 러시아어도 이제 키릴 문자로 표시하고, 근데 중국어가 하나 있는데 중국어는 한자죠. 근데 이 중국어도 한자로 표시되지만 0, 즉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됩니다. 한국어는 1입니다. 근데 저는 이 EGID로 문자로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훈민정 한글은 전 세계 모든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0에 가까운 강력한 국제 공용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경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thank you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조선시대 어학가주에 의하면 땡큐를 표시하지 않고요. 시옷 디귿으로 표시했어요. 시옷 디귿으로 표시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데기 발음이거든요. 큐, 땡큐 이거를 시옷 디귿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보여드릴까요? TH, 땡큐 할 때 땡큐를 혀끝이 이에 닿아서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땡큐가 아니라 땡큐 한다는 얘기는 즉 혀소리가 이에 닿는다는 거죠. 디귿이잖아요. 시옷은 이소리고 디귿은 혀소리니까 시옷 디귿 혀하고 이가 만나서 발음 나니까 시옷 디귿이 정확히 TH 발음,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이죠.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50만 명이 넘습니다. 거주하는 사람 중에 무려 5%가 이제 즉 수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고요. 우리가 이미 다민족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드림을 꿈꾸고 가서 귀화해서 자기 이름을 이제 한국어로 막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 이름 또 자기의 나라 발음들을 한국어로 표시하려고 할 때 24개만 가지고 표시하니까 정확히 발음 표시가 안 될 경우들이 있겠죠. 왜 그러죠? 그냥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순경음이라든지 복자음을 허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들의 나라 언어, 그들의 나라 이름,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여섯 살이면 한국어 떼고요. 이 훈민정음 DNA, 즉 한글 DNA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에 뭐 팝송 같은 거 어릴 때 따라 부르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로 따라 적었잖아요. 즉 잘 모르는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 발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한글로 다 따라 적습니다. 중국어도. 이게 한글을 너무 써서 이게 당연한 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가 대부분입니다. 즉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소리를 자기 말로 표기할 때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이 훈민정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딴 나라 사람들 쓰는 문자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소리를 쓰라고 했을 때 다 표기가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다 달라요. 영어 알파벳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만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한 글자가 한 음가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28자 아까 말씀드렸던 훈민정음의 원래 모습, 즉 순경음이라든지 아래아 같은 것들이 다 부활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원리만 제대로 안다면 세계 어떠한 문화든 또 어떠한 소리든 어떠한 문자든 소리든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다 표현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 속에서 비롯된 거고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정인지 서문에 보면 사람 목소리만 표현한다 쓰지 않아요. 바람 소리, 닭 소리, 개 짖는 소리 다 썼습니다. 물 소리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훈민정음 영인본 같은 경우는 뭐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정말 귀한 책인데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가지고요. 소책자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을 정말 한국 사람이라 한 번씩은 다 읽어봤으면 하는, 그게 한국인으로서 또 우리 한국어가 세계 만방에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인이라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이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한자 그리고 중국을 사대하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사실 그게 참 조선을 만국으로 만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할 때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되는데 이 오랑캐 글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학문적으로도 유익함이 없습니다라고 세종대왕한테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즉 아니 우리가 중국을 섬기고 우리가 소중화 사상으로 중국을 하대해서 한자로 해야 되는데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한자로 되고 역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국을 한자를 쓰지 않고 이 훈민정음 언문을 만든다는 거는 이 오랑캐 글이나 다름없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왜 오랑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이거 큰일 나는 일이고 학문적으로도 언문을 쓰다 보면 이제 애들이 한자 배우지 않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최만리가 상소를 할 정도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었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한자만이 유일한 문자이자 또 한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보와 지식의
보고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 말에 영어교육 열풍이 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작은 1882년 우리가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계약 체결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때문입니다. 즉 1882년에 우리가 그동안 고종과 또 흥선대원군이 쇄국을 해왔다가 결국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가 1882년 강화도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약을 미국에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1883년 그 이듬해에 루시어스 푸트라고 하는 한마디로 대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최초의 주한 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파견됐는데 우리는 대사를 파견하지 못하니까 대사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대사를 파견해준 데에 대한 답례로 인사하러 간다라고 해서 이제 보빙사, 답례로 인사하러 가는 사절단에서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젊은 관료 3명과 수행원 5명 그리고 통역관 3명 해서 11명이 정말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또 배 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또 미국에 도착해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또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출발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워싱턴에 도착하는 정말 조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젊은 똑똑한 관료들이 미국을 갔다 오는 사절단으로 미국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배려로 유럽 순방까지 마치고 돌아옵니다. 거의 한 9개월 만에 돌아오거든요. 미국의 근대시설, 우체국, 전신기구, 철도 정말 깜짝 놀라. 서구 열강에 우리는 오로지 중국, 청나라 이들만이 세계 최고라 생각하고 세계 중심인 줄 알았는데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발전된 세상이 있고 더 부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일단 고종이 1883년부터 영어 교육 동문관이라고 설립을 하고요. 3년 후에 유경공원, 현재 지금 국립시립미술관인데 유경공원을 설립을 해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과 일반 백성들이 영어 교육에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동문관에서 고종이 만들고 또 유경공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이때 원어민 선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때 이제 이 교의 영문 영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따지면 이제 이머전시 교육, 그러니까 영어 몰입 교육을 합니다. 영어로 쓰고 말하고 영어로만 하는 걸 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어 교육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배제학당의 교장이었던 아펜젤러가 조선인들의 영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조선인들에게 당신이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출세하기 위해서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한다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출세하려면 뭘 해야 됐습니까? 당연히 한자를 외워서 노노맹자, 사서삼경 달달달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게 출세의 지름길인데 이제는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14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영어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데요. 1880년. 그때 미국의 교사를 초빙하는데 그때 젊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이제 호머 헐버트 그리고 달젤 조지 길머 같은 영어 선생들이 이제 옵니다. 당시 다 좋은 당시에 아이비그 대학 같은 좋은 대학을 나온 수재들인데요. 그때 선생이었던 조지 길머죠. 그때 선생이었던 조지 길머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들은 한자를 배움으로써 비상한 기억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상한 기억력에다가 영어를 금방금방 습득해서 자연과학, 수학 등도 금방 배운다. 즉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서양인 중에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펴내신 호모 헐버트 박사님도 조선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영어 습득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굉장히 비상하게 영어를 더 잘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 여행가 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요. 29권의 책을 내고 700편의 논고를 쓰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1894년 여름에 조선을 방문해서 조선 여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또 인천 제물포 그리고 또 서울 등을 오가면서 여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책을 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에는요 현재 이 조선은 더럽고 가난하고 지저분하지만 이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좋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저분하고 가난한 1890년대 정말로 낙후된, 정말로 그런 조선말 그 낙후된 조선을 여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본성이, 열정과 똑똑함과 영민함과 선한 본성이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찬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분은 전 세계를 다녀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 중에서 동양인 중에는 조선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가장 훌륭하다. 이들은 L과 R 발음도 정확히 구분한다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조선시대에 크게 또 유행했던 영어 교재 중에 이 아학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학편은 원래 정약용이 한자 학습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가 있는 중에 아학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천자, 천자, 천자식에서 대꾸가 되는 글자를 만들어서 아학편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이게 당시 한자 교재는 조선시대 대대로 천자문을 썼거든요. 근데 천자문은 이게 5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그러니까 조선시대로부터도 이미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글자입니다. 근데 이 천자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한자 교육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교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4분의 1이 쓰지 않는, 당시로서도 벌써 쓰지 않는 한자니까 지금 같으면 더 안 쓰는 글자죠. 그런데 그래서 1527년에 중종 22년에 이제 최세진이 당시 역관이었는데 훈몽자회라고 해서 3360자가 적혀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자 학습서를 만듭니다. 이때 이 훈몽자회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우리가 쓰는 한글의 자모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이 나오게 된 건데, 이 3360자의 이제 훈민정음으로 음을 다 단 건데, 정약용 선생이 다시 그 중에서 2000자를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인 걸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현상이나 물질 같은 걸로 앞에 천자를 대꾸가 되게 만들고, 또 철학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를 또 천자를 추려서 대꾸가 되게 천자에서 2000자로 만든 게 이제 아학편입니다. 그 아학편에 조선시대의 국어학자이자 또 의학자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두법을 만드신 지석영 선생께서 전용기라고 하는, 당시 전용기가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했던 4개국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용규 씨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나옵니다. 뒤져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용규를 통해서 이 아학편에 영어와 중국 발음과 일본 발음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다 이 발음을 표기한 게 이제 당시 조선시대 영어 교재. 이거로 한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일본 발음도 배우고 중국 발음도 배우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멀티랭귀지, 진짜 다국어 학습 교재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 교재로도 굉장히 인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읍 순경음, 비읍 순경음, 그다음에 시옷 디귿을 다 그대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기된 영어 발음이 지금 우리가 24자로 표기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L과 R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P하고 피읍, 그러니까 P하고 F도 발음하게 되어 있고, B하고 V도 발음합니다. B는 비읍으로, V는 비읍 순경음으로, P는 피읍으로, F는 피읍 순경음으로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즉 한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순경음까지 다 알고 순경음까지 자연스럽게 쓰고, 또 아래아, 우리가 하늘아라고 하는 이 권설음까지 우리가 다 배웠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민정음 DNA, 즉 한글 DNA를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영어 발음을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자로 영어 발음 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어 이 50음도 히라가나 가지고는 발음 표시가 안 되잖아요. 택시가 타쿠시라고 하는데 빌딩이 비루딩구라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영어 발음을 거의 원어민 발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 훨씬 더 좋았죠. 1920년에 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 영어 선생 발음이 너무 후져서 도저히 수업 못 듣겠다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 발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좋은 거는 훈민정음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년째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영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지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이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일한 외국어 통합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한국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제 채널에도 오셔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